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에서 오늘은 저희 수도자의 삶 세 번째로 본당 선교와 대학생 지도, 사무국 등 20년 동안의 직접 선교의 삶과 수녀원 본원에서의 시청각, 유물전시관, 수녀의 창립 100주년, 그다음 한국 선교 60주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본당 선교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상주, 함창 시골 본당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본당은 독일에서 선교 나온 수도의 신부님이 학교도 설립하고 지역 회장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주일에 모여 예절하는 공소도 많이 세워 산골짜기까지 선교가 되어 있는 신부님과 수녀들이 많이 배출된 신자들이 많은 본당이었습니다. 독일 신부님이 20년 동안 선교하고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신부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 신부님과 프랑스 신부님의 선교 방향에 큰 차이가 있어서 신자들이 새로 부임한 프랑스 주임 신부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신부님이 본국으로 떠나고 본당 신부님이 없는 공석이었습니다. 인사이동 시기가 아닌 때이기 때문에 때에 일어난 일이라서 대신 보내줄 신부님이 없어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서 겨우 첫 본당 경험을 한 것뿐인데 본당 사정도 모르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사제가 없는 곳이라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1년 넘게 없었던 본당에 다음 해 1월 초순 주교님이 파견한 젊은 한국 신부님이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선교 수녀인 제가 본당 주임 선녀로 1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후임 신부님에게 본당 살림살이를 주교님과 사무처장 신부님 앞에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파악한 대장을 만들어 보고를 했지요. 본당 신부님도 오셨으니 신자들이 제가 서울에서 선교하고 왔다는 생각이 났는지 한양 구경을 시켜달라며 졸랐습니다. 신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미리 서울에 올라가서 버스 대절과 숙박, 어린이 대공원, 신학교 방문, 개통되지 얼마 되지 않은 임진각 등 방문할 곳을 둘러보며 계획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금액으로 개인당 4,000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은 미리 경비를 적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5,000원씩을 거둬야 한다며 준비했습니다. 신청자는 나이가 27살부터 72살까지였고 형제 한 사람이 신청해 모두 49명이었고 저를 포함해서 50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버스를 대절해야 간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멀미쟁이라 버스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50명이 기차를 타고 간다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끼리 상의하라고 했더니 기차로 가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시골에서 저녁 기차로 출발하여 김천역에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경부선 12칸 완행열차를 갈아타는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본당에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며 여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참가비를 걷어서 왕복 차표와 버스 대절 요금, 식사비, 입장료 등을 간부들에게 분담하여 맡기고 저는 여유 경비 일부만 지녔습니다. 참가자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신학생들에게 줄 쑥떡도 넉넉히 준비하고 간식으로 오가며 자신들이 먹을 백떡도 준비해 왔습니다. 함창에서 저녁 기차로 김천역에 내려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어 김천역으로 오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인지 칸마다 군인들이 많았고 그 외에 장사하러 다니는 손님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인원이 많아 친척끼리 4인 1조로 나누어 서로 여행길에 살피기로 했습니다. 막상 기차가 도착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 어느 칸이든 기차에 오르라고 급히 전달하고 저는 제일 뒷칸에 탔습니다.
역마다 기차가 멈추면 내려서 다음 칸으로 옮겨가며 일행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12칸을 다니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내리고 앉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잠시 앉아 있으려니까 왕복 기차표를 담당한 총무가 사색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멀미로 졸고 앉았다가 도착할 무렵 왕복 차표를 봉투에 넣어 일행을 살피며 다니다 쓰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50명이나 되는 승객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출발역에 알아보면 문제 해결은 쉽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역에 도착해 여군에게 단체표 분실 이야기를 했더니 아침부터 한 건 생겼다며 돈 챙길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영무원들도 교대 시간이라 우리 일행의 문제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받을 팁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일행은 일단 역 밖으로 나가게 하고 저를 대표로 영무실 방에 두고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전화로 쉽게 해결할 문제를 돈을 바라보며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다니 좀 그랬습니다. 사실 출발역에서도 단체 손님이라 할인도 받고 2명이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 남는 돈을 여군과 나눠 먹자는 제의를 총무가 받았으나 묵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으니 여군이 출발역에 전화하여 여기서도 그냥 갔으니 알아서 뜯어내라는 전화를 주고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교대할 여군들이 오자 저를 더 깊숙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촌사람 한양 대통령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구경하라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생겨 이 난리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일행들을 예약한 성지 옆 유치원으로 간부들이 모시고 가서 아침을 먹게 했습니다. 역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봉투에 사례금을 조금 담아 건넸더니 어느새 여러 여건을 거쳐 봉투에 얼마가 담겼는지 능수능란하게 점검하고 자기들끼리 고개를 저으며 턱없는 돈이라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군 한 명이 급히 오더니 인질로 있는 저를 빨리 내보내라는 연락이 남산 정보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런 거 받지 않는다며 제가 준 봉투를 건네주며 진작 말씀하시지라며 나가라고 친절하게 대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차표 분실한 총무와 간부들이 저를 맞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풀려난 것은 총무의 집안 동생이 남산 정보실에 있는데 처음 연락할 때는 직원들의 교대 시간이라 바빠서 아래 직원들에게 일 처리하라고 일렀다고 합니다. 여군이 전화 받으며 이런 일은 관행인데 이런 일로 정보실에서 전화하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제가 묶여 꼼짝 못하고 있으니 총무가 다시 전화하여 동생과의 전화에서 사정을 듣고는 여군들에게 야단을 친 모양이었습니다. 여군이 돌아갈 때는 30분 전에 오면 편리를 봐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고덕에 올 때는 객차 한 칸을 내주어 편하게 왔습니다. 용산역에서 서울서 타고 다닐 버스가 도착해 신학교에 가서 가져간 쑥떡도 전하고 잠시 둘러본 뒤 명동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마침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마치고 성당 앞에서 계단으로 된 의자에 올라가서 하객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성당 사무장은 후배였던 수녀가 잠시 쉬러 나와 사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부탁하여 계단으로 된 의자에 올라가서 단체 사진을 찍고 유경수 여사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각종 놀이기구도 타고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 뒤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예약한 여인숙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은 여인숙에서 가까운 절두산 성지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진 양화진으로 불리는 곳으로 뱃놀이하며 유람하는 곳이기도 또 외국 배가 들어오는 통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에서 물러난 남인 중 북경에 동지사로 갔다가 서점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기 위해 한문으로 지은 천주교 교리책인 천주 시리를 구해와서 서양 학문으로 생각하고 모여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성훈이 서장관을 따라가서 문의하던 중 중국어로 하느님 천주교를 전하는 책인 것을 알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성훈을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최초로 세례받은 신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주 시리책에는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리 내용에 따라 세례받은 선비 중에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론에서는 남인이 주축이 되어 천주를 신봉하는 세례받은 신자가 된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삼아 고발하여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셔온 프랑스 신부님도 몇 분 죽여 항의하는 의미로 프랑스 군함이 양화진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열받은 대원군이 1988년 병인전 천주를 가르치기 위해 들어온 외국 신부님과 신자들을 외국인이 더럽힌 곳이라 하여 양화진을 신자들의 피로 정화한다며 절벽에서 목을 잘라 한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병인년에 있었던 박해라는 의미로 병인 박해라 부릅니다. 1956년 절두산 땅을 매입하고 1967년 기념관을 지어 축성하고 초기 신자들이 사용하던 성물인 십자가, 기도책, 묵주, 형돌들을 전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양화진이 신자들의 목을 졸라 죽인 곳이란 뜻으로 절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합정동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절두산 언덕에 기념성당을 지어 아래층에는 기념관과 절두산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 바친 치명, 순교 당한 프랑스 신부, 가톨릭 신자들의 유해가 모셔진 종교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가톨릭 신자와 외국인 신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선교사가 각 나라로 찾아가서 전한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도할 선교사를 불러들여 신앙생활을 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시 창경원인 창경궁 구경을 갔습니다. 창경궁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일행은 감탄하면서 난생 처음 보는 동물 구경을 했습니다. 넓은 곳을 다니다 보니 일행이 갈려서 방송을 한 뒤 겨우 수습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절한 버스는 45인석이라 자리가 모자라 몇 명은 중간에 접는 의자에 앉아 다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일행은 서울 시내버스를 우리가 대전한 버스라 착각하여 아무 버스에나 타고 있어 순간 아찔했습니다. 울상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라며 손짓하여 겨우 내려 대절한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시내버스에 탄 서울 시민들이 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당황했으면 수녀가 저런 얼굴을 할까라며 척은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멋쩍은 웃음이 나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임진각을 갔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북에서 부모 형제를 두고 떠나온 사람은 없었지만 임진각 방문은 일행에게 분단의 아픔을 아는지라 멀리 바라보는 북한을 보며 이산 가족의 아픔을 잠시나마 느껴보는 특별한 감회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통일로를 달려서 다시 서울역에 도착하여 부근에서 저녁을 먹고 밤샘하여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50명 모두 긴장해서인지 너무 좋은 날들을 보내서 그런지 모두 탈없이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일찍 역에 가니 먼저 말한 것처럼 일행을 다른 문을 통해 데리고 가서 객차 한 칸을 내주어 아주 편하게 내려왔습니다. 함찬역에 도착하니 본당 신부님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하여 단체 기차표 분실을 해서 일행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역에서 신부님께 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젊은 수녀가 도착해 차표를 분실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도착할 때는 파김치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제가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의아해 했습니다. 평생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한양의 중요한 곳을 다녀와서인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다녀온 뒤 경비를 계산하니 각자 4,200원을 사용했고 800원씩이 남았습니다. 경비가 남게 된 이유는 출발하는 날 밤 기차로 상경하여 기차에서 1박을 하고 내려오는 날에도 밤 기차를 탔기 때문에 1박을 해서 여관에서는 1박만 하여 경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로 치면 3박 4일입니다. 남은 경비 찾아가라고 연락했더니 모두가 성당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의 끝에 신부님 식간의 오래된 냉장고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모회장이 냉장고는 개인이 부담할 테니 그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상의하여 제대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어 있어 겨울에 바닥이 차서 카페트를 깔기로 하고 대구에서 재료를 구입해 와서 신부님과 깔았습니다. 이 소문을 본당 신부님이 내었어인지 다른 본당에 계신 신부님이 다니러 와서는 이 본당 수녀 몇 달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해서 웃었습니다. 기간서원 수녀 때 젊음이 재산이라 하느님 믿고 겁없이 뛰어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마음으로 할 때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수진의 좋은 날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불어온다 평화의 바람 밀려온다 통일의 물결 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종신서원을 하고 대학생연합회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서모임 지도소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복은 많았나 봐요. 성서공부 지도는 수녀원에서 했지만 대학생연합회 모임은 대명동에 있는 가톨릭 문화관에서 모였습니다. 그해 교구에서는 사무처만 있다가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무국을 신설하여 대명동 문화관에 사무실을 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장 신부님과 부국장 신부님이 있었는데 뒷바라지할 사무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화관을 출입하는 저를 본 국장 신부님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장 수녀님에게 저를 사무국 사무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허락받은 국장 신부님이 3월 1일부터 사무국 사무장이니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하고 공휴일과 주일에는 쉬면 된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대교구 내 대학교와 단위대학, 전문대학까지 돌아봐야 할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학생 사목이 황금 의장임을 알고 있는 여러 수녀회에서는 대학생 지도할 수녀들을 파견해 주어서 수녀들에게 분담하여 주었지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단위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에는 총책임자인 제게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 학생들을 만나느라 퇴근 시간도 없었고 행사는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대학생연합회 주관으로 대학생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 행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릴레이 경주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가해야 한다고 해서 차례가 되어 바톤을 받아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저를 응원하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 멈추고 뒤로 돌아보니 글쎄 혼자 운동장에는 긴 수도복 치마를 펄럭이며 열심히 뛰고 있지 뭡니까. 이놈들 이렇게 나를 놀리다니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사무국에서 교육해야 할 대상은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대학생 성서 지도 수녀이니 사무국 직원으로 규모가 큰 본당에 가서 혼자 강의도 하고 지도하고 오라며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신부님들은 교구 내 단체를 돌며 설문지를 받아와서 오늘 퇴근 전까지 타이프 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아 독수리 타법으로 겨우 치는 실력으로 타이프를 치다가 오자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쳐야 했으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부국장 신부님은 초등부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지도할 교리 교사를 양성한다며 주말이면 교육생이 100명이 넘게 모여왔습니다. 신부님은 본당에 있을 때 알던 자매 몇 사람을 불러놓고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매들은 신부 부탁대로 식사만 준비해놓고 식사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설문지 통계를 내다 말고 교육생들의 식사 시간이 되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습니다. 또 부국장 신부님은 대학교별로 작은 방에서 그룹 미사를 드리기도 해서 미사가 끝나면 다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했으니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는 학교가 많으면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 대를 놓친 뒤 도착하면 국장 신부님은 제가 지각했다는 표시로 문 앞에 나와 손목시계를 보며 저를 쳐다보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설문지 정리를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수녀원에서 아침 미사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전날 저녁 먹다 남은 찬밥 데운 것 한술 먹고 나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각 본당의 단체 회장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늦은 점심을 커피숍에 부탁해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회장단이 인근 식당에서 회의 끝에 짜장면이라도 먹으면 같이 가서 먹게 됩니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출근 9시 하고 퇴근 6시 하라는 말은 예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는 11시 반에 예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무실 앞에 부국장 신부님이 서서 나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마지못해 보내주는데 버스가 없으니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가는 도중 취객을 합성시키는데 저의 사정도 모르면서 수녀가 무슨 일을 하길래 밤늦게 다니냐며 취객이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쉬는 날 하루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몸이 따라가지 못해 10kg이 빠지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 본당으로 발령이 났지만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싶다며 시골 본당으로 배정해 줄 곳을 사정하여 오게 된 것이 성주 본당이었습니다. 예비수녀 때부터 초등학생 가르치러 다녔던 성주를 종신선녀가 되어 다시 오게 된 것이지요. 볼일차 대구로 갔다가 주교관 옆에 있는 여고 시절 매일 다니며 옥자 마시며 물 주며 가꾸었던 성모상을 모신 동굴인 성모당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목국도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교관 2층으로 이사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부국장 신부님이 나오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팔을 잡더니 사목국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서 모두 일어나서 수녀님께 인사드려라. 이분이 바로 손수녀님이시다 하며 소개했습니다. 반기는 얼굴이 아니라 원망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 혼자 죽으려고 했던 일을 직원 5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손수녀님은 혼자 모든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5명이나 되면서 그것도 못하느냐며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제가 일할 때는 고마움보다 항상 불만으로 질책만 했는데 구간이 명관이라고 다른 직원들과 일해보니 저의 진가가 생각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고 시절부터 꽃을 좋아해서 성주에서도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청년들과는 뜻이 맞아 청년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가천에서 가야산 정상인 1433m가 되는 칠불봉 정상으로 청년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이라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산 중간에 올라가면 물이 있다며 쌀과 국거리는 씻어서 가고 물은 산에서 해결하자며 올라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니 6월 초순인데도 물이 얼어있어 고드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어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물도 끓여 커피도 마셨습니다. 청년 중에는 꽃에 관심이 많는 전문가가 있어 내려오면서 희귀한 나무 뿌리를 주워와서 부석에 붙여 분재도 만들고 이끼도 얹어서 가을에 청년들의 분재 전시회도 열어 신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힘을 모아 성가대도 주일 미사와 축일을 연습을 많이 해서 축일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성가대는 주교님과 교구 내의 신부님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으며 성가 경연대회에서는 대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함께 활발하게 활동했던 청년이 신문사 대표로 있으며 풀뿌리 미디어 이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방에 FM 채널을 부여한 방송국을 승인하여 방송국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최종 승인 단계쯤에 제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녹여내는 방송을 해보면 어떻겠냐며 몇 차례 권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된 DJ 활동을 3년째 하고 있으면서 살아온 삶을 지금에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것이 많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다고 하듯이 청년들과 열심히 일했던 때 제 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수녀원 정원의 흙을 매일 만지며 꾸몄는데 좌측 손가락에 작은 물집이 생기더니 그 진물이 닿는 곳마다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번져서 머리와 발끝까지 진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피부과 약을 모두 먹어보았지만 낫다가 다시 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급기야는 용봉의 한센병 환자들이 먹는 약까지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주에서 3년을 지내기도 했지만 제가 흙을 만지지 못하게 구미 시내본당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대 꽃꽂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손바닥까지 껍질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제 손을 본 본당 신부님이 지금 당장 본원으로 가서 손부터 고치라며 보내주었습니다. 본원에 가니 부원장님이 즉시 친정으로 가서 치료하고 오라며 또 보냈습니다. 건강이 나빠 친정으로 가게 되어 부모님께 미안했지요. 두꺼운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있으니 부모님은 백방으로 다니면서 약을 구해왔습니다. 하루는 반찬하기 위해 시금치를 삶았는데 물이 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담궈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이 물에 불어 가려우면서 비비니까 껍질이 벗겨지며 마치 아기 피부와 같이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진물이 났습니다. 수녀원에서 다니던 병원에 가니까 피부과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피부과 과장님도 안 되겠던지 저를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보라며 보냈습니다. 가서 보이니까 어느 병원 의사가 이렇게 했느냐며 다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명예도 지켜드려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더니 이 병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70년대 초 미국에서 하이타이와 퐁퐁이 들어와 이삿집 선물 1호 상품으로 유행했을 때였지요. 설거지, 세탁에 많이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모두 사용해서 아시지요. 지금은 친환경으로 만들어 사용하므로 피부에 피해를 적게 주지만 피부가 약해진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약 먹을 것도 없고 하이타이 샴푸 퐁퐁을 사용하지 말고 명동 성당 건너편 약국에서 약초로 만든 수입한 비누로 몸을 씻고 머리도 감으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사용하고 나니 오랫동안 앓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피부병 고친 수녀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한동안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느냐는 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삼덕 본당에는 두 분이나 파견된 곳입니다. 첫 번째는 본당 선교를 위해 기간서원 때 파견되었고 두 번째는 종신서원한 뒤에 경북대학교 병원 원목을 하면서 저녁 시간과 주일에는 본당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을 위해 설립한 본당이라 역사가 깊어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본당에는 선교 수녀가 4명이 있어 각각 맡은 분야를 지도했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젊은 직장인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 돌보았고 주일 오전에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 세례받기 전에 배우는 예비자 교리반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계받은 예비자 교리반 명단에는 3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참석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먼저 온 예비자들에게 주일에 본당 소식과 교회 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보가 있습니다. 예비자들은 주보에 실린 내용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기도 또 미사 때 부를 성가도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늦게 참석하던 예비자들이 차츰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리 시작 전부터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실은 넓은 편이라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1인용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예비자 중에는 항상 중간 자리에 앉는 잘생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참석하게 된 계기도 들을 겸 짬짬이 개인 면담을 하는데 하루는 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으로 대구 아가씨와 혼인을 앞둔 친구를 따라왔는데 대구 아가씨도 친구를 데리고 와서 둘러리끼리 만났다고 합니다. 두 연인을 따라온 총각과 처녀가 서로 마음에 들어 사귀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과의 혼인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전라도 총각과 사귀는 대구 부모님이 딸에게 총각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성당에 다니는 것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어 성당에서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 자가용으로 전날 도착하여 호텔에서 자고 예비자 교리반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쁠 때는 당일 비행기로 와서 교리를 배우고 간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대구 아가씨와의 인연을 뒤로하고 서울서 다른 아가씨를 만나 혼인하여 얼마 전 큰딸 혼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안쪽 마지막 자리에 앉아 교리를 신중하게 듣고 있는 정장 차림의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그들은 대학원생이었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듣기 위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더니 매 시간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인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 수녀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선교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어느 날 본당에서 자매 한 분이 제게 오더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거쳐가는 것을 지켜봤다며 어떤 수녀님은 부임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신자들의 사랑을 받다가 떠나는데 그런 수녀님은 떠나고 얼마 지나면 잊혀지는데 뒤에서 말없이 지낸 수녀님은 떠나고 난 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며 오랫동안 생각난다는 수녀에 제가 속한다고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성주 본당에서 신체적 장애로 주일 미사에 오면 항상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몇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서 공부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한 자매를 데리고는 버스를 타고 시골 변두리에 교통사고를 당한 지체장애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수녀원에서 나온 뒤 제가 성주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수녀원에서 나온 소식을 들었다며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길에서 저를 보고는 내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승용차를 운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옛날 저와 함께 성서 공부도 하고 장애인 방문을 다니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선교수녀로 활동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 자매는 그 외에도 성당과 군 내의 일자리를 일을 하기도 했고 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여 장한 군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선교의 삶에서 힘든 때도 많았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톨릭 합창단이 부르는 그리스도 왕국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피부병이 생긴 뒤 본원으로 들어오면서 1983년 2월부터 수녀의 본원에서 시청각 자료실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흑백 사진을 뽑기 위해서 안막이 설치된 작은 공간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당시 원장 수녀님은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원장으로 피선된 분으로 학교에는 시청각실이 있는데 수녀원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도 수녀원의 시청각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게 정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실에는 독일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이콘 카메라 2대와 후레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북에 파견된 독일 수녀님들이 이북에서 활동할 때 은인들에게 후원받기 위해 활동했던 흑백 사진을 독일로 보낸 사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이 해산되고 포로 교환으로 고국에 가게 된 수녀님 20명이 남한에서 한국 수녀들이 모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지도자를 요청할 때 다시 오면서 가져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청각을 맡기 전까지 저는 카메라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소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배들의 종신서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미사 중간에 이루어지는 예식 때 가족들이 잠시 나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부터는 수녀원의 시청각 담당자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진 찍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카메라가 수동이라 예식 중간에 명암을 조절해 가면서 스냅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에 카메라 기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종신서원이 있는 당일 미사 예식 때 조용한 공간을 혼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미국에서 사진학 석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1호 수녀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수녀님에게 부탁해 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으로 혼자 찍어야 했습니다. 서운할 때 정배 수녀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종신서원 사진을 잘 찍어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대 위로, 앞으로, 뒤로 2층을 다니며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화해 보니 잘 나온 사진도 있었지만 어떤 사진은 좀 희미하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면서 인화한 사진을 주었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내에 시간을 내어서 매일 신문사에 가서 흑백 사진 인화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시작한 사진사를 8년 하고 나니 이제는 어떤 곳에서도 스냅 사진을 찍어야 하는 기회가 되면 지금도 구도를 잘 잡아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85년은 독일에서 수녀회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한국에서 독일 수녀 4분이 이북 원산으로 와서 선교한 지 한국 선교 60주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84년 5월 6일은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집전으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4미 순교복자 시성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굵직한 일들이 쌓여 있었지요. 일복 많은 저는 또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수녀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는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녀회마다 소속된 본원과 본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녀들의 활동 모습과 그 나라의 문화, 종교 등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설명서와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다며 회의에 다녀온 원장 수녀님이 준비하라며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녀님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무거운 이콘 카메라를 메고 전국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깨는 늘 멍이 들어 시퍼랬습니다. 먼저 본원의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수련자 교육받는 모습과 활동, 미사 때 사제가 입는 제의를 만드는 제작실, 수도복을 짓는 바느질방, 빨래방,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트별로 활동하는 수녀들의 모습을 칼라 사진과 슬라이드용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적인 면을 찍기 위해서는 양해를 구한 뒤
향교의 석전제며 동화사 스님과 수련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모습, 그 외의 전통 장례식과 재래시장 모습 등을 찍었습니다.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에 걸쳐 준비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110매를 편집하여 영어 설명서와 함께 당시 순회의 본원이 있는 18개국에 보냈습니다. 같은 해인 1985년 12월 8일은 한국 선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수녀원에서 부는 방문을 위해 나가다가도 하늘에 흰 구름이 몽글몽글 떠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수녀원 앞 우거진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다시 찍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당시 본원의 수련소 지원자와 수녀들은 거의 300여 명이었습니다. 명단을 두고 회원 한 사람이라도 사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수녀는 얼굴이 크게 나오기도 했으나 그렇지 못한 수녀님에 대해서는 단체 사진에서라도 꼭 들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시청각실에서 작업하는 저와 보조하는 모습도 넣었습니다. 화보 표지 사진은 새로 지어 이사 들어갈 수녀원 본원 전경을 넣기도 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간단한 설명을 한글과 영어로 넣기도 했고요. 화보에는 이북에서의 활동 흑백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컬러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4미 순교복자 시승식입니다.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집전으로 거행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분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촬영하려 다니다가 시승식을 앞둔 때라 본당마다 치명당한 순교지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면 같이 가서 순교지에 대한 설명을 하며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984년 여의도 광장 시승식에는 10만 명의 외국 순례자와 한국 신자들이 시승식에 감동하며 참여를 했습니다. 성지를 다니며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편집하여 시상식 전에 수련소와 수녀님들과 함께 설명을 하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 본원 건립입니다. 한국 진출 60주년을 기해서 회원이 증가하여 본원의 장소가 협소해 대구 변두리에 마련한 땅에 수녀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각 책임자로 준비위원에 포함되어 건축 과정을 사진 찍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는 비포장길이라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먼지를 마시며 1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편의로 포장도로에 노선버스도 다니고 있지만요. 시청각을 책임맡고부터는 독일에서 원산으로 선교 나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본각으로 돌아갔다 다시 재입국한 수녀님 20명을 한 분씩 만나면서 각자의 살아온 삶을 물으며 기록에 남기고 혹시 이북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양을 칠 때 털가리로 나온 주운 털과 헤어진 검정 나이론 양말을 꼬아서 만든 소지품 주머니를 가진 수녀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으로 파견 나온 수녀 중에는 스위스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남한에서 새로 시작할 때 중립국 출신의 스위스 수녀님이 처음 원산에 나올 때부터 발급받은 비자와 남한으로 재입국할 때 발급받은 비자 그리고 갱신한 비자 모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귀한 자료였습니다. 또 한국 수녀 중에는 개인 소지품을 챙기지 않고 북한 공산 정부에 의해 수녀원이 폐쇄되고 한국인 수녀들이 나올 때 미사 때 입는 제의를 색깔별로 가지고 나온 것도 있다고 해서 수소문하여 찾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처음 원산 수녀원에 입회한 첫 번째 한국 수녀가 종신서원 때 받은 금반지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초창기 때 대구 주교님께 받은 기도할 때 사용하던 작은 풍금과 종합병원의 시작이 되는 독일에서 가져온 상비약을 넣어두는 시약장도 초창기 분원 창고에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에게 말씀드리고 언젠가는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없어지기 전에 수집해 두겠다며 허락받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선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제가 유품을 챙긴 뒤에 각 부서에서 개인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선진국에서 먼저 교육이나 의료, 청소년, 사목, 그리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헐벗은 자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수도회, 수녀회가 선교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오홍진 신부님이 엄성 꽃동 내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라며 거린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진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수도자는 초창기에는 개인으로 수도하는 은수자들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서기 480년에서 547년경까지 사신 분으로 서기 480년경 이탈리아 눌시아에서 출생해 혼자 기도에 전념하는 은수자로 있다가 수녀원의 창설자로 529년 몬테카시노에서 공동으로 모여 사는 관상 수도회를 창건하여 서방 수도원 생활의 설립자가 되어 성 베네딕토회라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 소속의 수도회입니다. 수도원 생활의 규범으로 세운 규율인 베네딕토 규칙을 따르는 남녀 수도회들의 연합체를 일컫습니다. 모토는 평화, 라틴어로는 팍스라 하고 기도하고 일하라, 라틴어로는 오라 엣 라보라입니다. 이름을 한자로 분도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분도회의 관상 수도 회원으로 있던 안드레아스 암나인 신부님이 성 베네딕토의 수도 정신의 선교 이념을 접목시켜서 선교 활동을 위해 1984년 남자 베네딕토 수도회를 설립하고 1985년에는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상트 오틸리에는 선교 베네딕토회라 불리며 전 세계에 필요로 한 곳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와 교육, 의료활동, 교육과 연구, 영적 지도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베네딕토 수녀회란 당시로서는 교회법에 의한 신분 규정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1900년 레오 13세의 교령으로 활동하는 수녀 공동체들이 정식 수녀회로 인정됨에 따라 베네딕토 회원이면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이후 회원의 완성을 서둘러서 1903년 투찡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회라는 명칭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1904년에는 투찡으로 모원을 이전하였습니다. 1923년 아우스부르크 주교에 의해 교구 소속 수녀회로 인정받았고 1924년 교황 건하의 수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하여 들어간 수녀회는 암나인 신부님이 설립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 수녀회로 수녀회에서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중고등부 학교 선생 또 대학 교수 등 교육자로 살아가는 수녀들과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수녀, 예술계의 조각과 그리고 음악, 종교음악 등 특수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개인이 선교 수녀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자가 살아가는 삶은 다양하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한국 순교자 103위의 노래가 되겠습니다.